여기 세계고고학회 세미나장에서 아시아 고대사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교수들이 모여 신랄한 토론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한국의 고대사가 소개되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데요. 과연 세계의 석학들이 모인 자리에서 등장한 한국 역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고고학자 베티라고 합니다. 벌써 고고학 연구를 한 지 31년이 흘렀고 연구를 할 때마다 새로운 유물들이 발견되는 바람에 늘 새로운 사료를 추가하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죠. 땅속에 묻혀있는 고고학 사료들이 새로이 발견될 때는 설레는 마음과 함께 긴장되는 순간도 늘 존재하곤 합니다. 새로운 역사의 유물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던 것일까 생각함과 동시에 제가 주장하던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거든요. 세계 역사가 이렇게 되었다고 주장하다가 다른 쪽에서 새로운 유물이 발견된다면 저의 주장이 틀려버리거든요. 고고학은 주장과 가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그 가설들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장 제대로 된 사료를 통해서 주장을 증명해내야 하죠. 그러던 저는 한국에서 정말 엄청난 사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 강원도 홍천에서 발견된 중도 유적지입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를 새로 써야 하는 역사적 사료이기도 하며 영국의 스톤헨지나 페루의 마추픽추를 능가하는 유산이기 때문이죠. 저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약간의 관심은 있었지만 늘 유럽의 역사를 새로 정립하는 일에 몰두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연구할 수 없었는데 이런 진귀한 발굴은 인생에서 몇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국에 여러 번 방문하며 사료를 탐구했습니다. 솔직히 미국이나 유럽계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의 조상인 유럽의 역사가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하게 드러나길 바라고 유럽의 선조들이 아시아보다 훨씬 우수한 능력으로 세계사를 이끌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지금까지의 학계는 전부 저희처럼 푸른 눈의 백인들이 주도했으며 역사 또한 그러한 것들로만 쭉 이끌어왔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죠. 아무리 아시아에서 훌륭한 사료나 역사가 있어도 유럽의 역사의 아래에 있는 것으로 드러내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시아의 학자들은 그리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고 아시아의 학생들 또한 저처럼 미국에 있는 교수에게 교육을 받고 그 연구를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교수로 임용되곤 하죠. 그래서 아시아 각국의 교수들은 대개 유럽이나 미국에서 배운 역사적 지식으로 자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축소시켜서 연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학계의 상황을 정말 통렬하게 비판하는 편이지만 그러면서도 유럽의 역사를 더욱 화려하게 만드는데 일조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의 역사를 마주했고 그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세계의 역사가 한국으로부터 돌아간다는 생각까지 이어질 정도로 정말 충격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아시아 변방의 작은 나라인 한국이 오랜 역사를 지닌 것도 너무 특이했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음에도 자국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며 역사를 이어간 것 또한 기적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중국에서도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심지어 중국인들은 오래전부터 한국을 이길 수 없는 라이벌처럼 여겼는데 그렇게 영토 차이가 많이 나는 국가끼리 서로를 라이벌로 여기는 것도 저희 같은 제3국의 사람이 볼 때에는 너무나 특이한 현상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몇 해 전부터 한국에 대해 깊게 조사하고 연구했으며 다른 교수들보다 잠도 줄여가며 한국 역사를 하나하나 분석해갔습니다. 한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 유적이 있으며 그들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농사의 흔적이 있는 것도 너무 신기했죠. 특히나 저는 고인돌을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 고인돌의 그 밀집도와 다양성은 타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세계적으로 고인돌은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곳곳에서도 발견되지만 한국에서 발견된 고인돌은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구조적, 기능적 측면에서도 독특한 특성을 보입니다. 특히 한국의 고인돌은 지성묘, 탁자식, 바둑판식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며 단순한 무덤을 넘어 당시의 사회구조와 의례 문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됩니다. 또한 한국의 신석기 시대 유적을 살펴보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정착 생활을 하며 농경과 어로 활동을 병행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는 다수 존재하지만 한국의 신석기 유적들은 특이하게도 온돌 문화의 초기 형태를 보여주는 구조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고도의 건축 기술이 이미 존재했음을 증명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발견된 선사시대의 수처럼 불에 탄 벼의 씨앗인 타나미는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벼농사 유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벼농사가 중국에서 전파되었다는 기존 학설을 뒤집을 수도 있는 중요한 발견이며, 이는 한국이 독자적인 농경 문화를 발전시켰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한반도에서는 청동기와 철기 시대에도 매우 뛰어난 금속공예 기술이 발견됩니다. 세계적으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는 유럽에서 브론즈라고 하는 청동 무기나 도구를 들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세밀한 문양이 새겨진 비파형 동검, 세형 동검 등의 유물이 출토되며, 이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예술적 가치까지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청동기 문화는 단순한 농경 사회가 아니라 강력한 정치적 조직과 사회 체계를 가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발견들 속에서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은 한국의 역사적 연속성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고대 문명들은 대부분 특정 시기를 지나면서 단절되거나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문화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수천 년 동안 한반도에서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며 자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독립적인 문화와 언어를 유지한 점, 그리고 외부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하게 발전시켜 나간 점은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문자, 한글의 탄생은 세계 언어학계에서도 매우 독창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대부분의 문자는 오랜 시간 동안 변형과 차용을 거치며 형성되지만 한글은 체계적으로 창제된 인류 역사상 유일한 문자 체계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단순히 유물의 보존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고고학회에서 한국의 역사를 소개하자 많은 학자들이 충격을 받은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학설과 서구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한국의 유산이 세계 문명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고고학회에서 제 강연이 시작되자 학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고고학계에서 수십 년을 연구해온 베테랑들이었지만 한국의 고고학적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인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학생처럼 경청하고 있었죠. 저는 연단에 서서 천천히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한국의 선사시대 유적이 세계 고고학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알려진 역사적 가설을 뛰어넘는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 문명사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겠습니다. 청중들은 기대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먼저 강원도 홍천의 중도 유적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중도 유적지는 약 8,000년 전부터 형성된 신석기 시대 유적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정착지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과 구조물은 당시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주거지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석기 및 토기가 출토되었으며 이는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문화가 발전하였음을 시사합니다. 이어 한국의 고인돌 밀집도를 세계적으로 비교하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발견된 고인돌의 약 40%가 한반도에 존재합니다. 한국에는 약 4만 기가 분포해 있으며 이는 덴마크에 있는 2,500기나 프랑스의 4,500기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한국의 고인돌이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다양한 형식과 기능을 지닌 복합적인 구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한국이 세계 고인돌의 원조격인 나라일지도 모르며 한국에서 인류 문명이 시작되어 전파되었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도 있는 것이죠. 몇몇 학자들이 자료를 검토하며 수치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한국의 선사시대 농업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충청북도 청주에서 약 1만 5천 년 전에 타나미가 발견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중국 양쯔강 유역에서 약 9천 년 전에 벼농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발견으로 인해 한반도에서도 독립적인 농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농업의 기원을 다시 논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몇몇 서구 학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메모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청동기 시대 문명을 소개하였습니다. 한국의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비파형 동검과 같은 무기류는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만 발견되며 이는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권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송국리 유적에서 출토된 청동기는 중국의 그것과는 다른 재련 방식이 적용되었으며 주조기법이 매우 정교하다는 점에서 한국의 청동기 기술이 독창적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독자적인 문자 체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한반도에서는 고대부터 독자적인 문자가 사용된 흔적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 다우리에서 발견된 목가는 기원전 2세기경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한반도에서 문자가 사용된 가장 이른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중국 한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문자 사용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중요한 사료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장내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저에게 다가와 질문을 던졌고 저는 그들과 깊은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한국의 고고학적 연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마련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연이 끝나자마자 한 중국인 학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도전적인 표정이 가득했고 강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베티 교수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고대 문명이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는 주장에 대해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기존의 중국 사료들은 한국 문명의 기원을 중국에서 찾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와 한서에서는 한반도의 초기 국가들이 모두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의 사례를 언급하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중국 은나라가 멸망한 후 기자가 한반도로 건너가 조선을 세웠고 이후 한나라의 위만이 이곳을 차지하여 위만조선을 건국했습니다. 사기 권백 29에 따르면 기자의 후손이 조선후가 되었으나 위만이 이를 멸하고 왕이 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초기 국가 형성이 중국 이주민의 영향 아래 이루어졌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는 또한 중국 유화 유역에서 발견된 홍산 문화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홍산 문화에서 출토된 옥기와 제단 유적들은 동아시아 최초의 문명 흔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 문화의 영향이 한반도로 전파되었음이 분명합니다. 특히 홍산 문화에서 발견된 옥룡과 고인돌 유적들은 한반도 청동기 시대 문화와 유사한 특징을 보입니다. 2003년 네이멍구에서 발굴된 사하이둔의 유적은 8,000년 전 것으로 초기 농경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한반도 농경 문화가 중국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는 한반도의 초기 청동기 문명 또한 중국에서 전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국의 양저 문화에서 발견된 청동기 유물과 비교해보면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 유물은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한서 지리지에는 한나라가 기원전 108년에 한반도 북부에 낙랑군을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문명을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낙랑군 인구는 약 4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당시 한반도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반도의 청동기 및 초기 철기 문화는 중국 문명의 일부로 보아야 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문자가 중국 한자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오리 목간에서 발견된 문자도 결국 중국 한자의 변형일 뿐이며 고대 한반도에서 자체적인 문자가 사용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고려시대까지 한자는 한국에서 공식 문자로 사용되었으며 심지어 조선 왕조가 세종대왕 시대까지도 오랫동안 한자를 공문서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한반도 문자는 중국 문명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질문이 끝나자 장내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청중들은 그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판단하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숨을 고르고 반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홍산 문화가 과연 중국 문명의 기원인지 아니면 한국 문명과의 연관성이 더 깊은지에 대해 학문적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고고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반론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홍산 문화의 위치와 특징부터 짚고 넘어갔습니다. 홍산 문화는 유화강 유역에서 기원전 4700년경부터 2900년경까지 지속된 신석기 문화입니다.
주요 유적지는 내몽골 자치구 적봉시와 윤영성 일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고조선의 영역으로 추정되는 곳이며 삼국유사와 환단고기 등의 기록을 보면 이곳은 단군 조선의 영향권 내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중국 학자들은 홍산 문화를 중국 문명의 기원으로 보고 있지만 오히려 한반도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넘기며 홍산 문화의 대표적 유적들을 소개했습니다. 홍산 문화의 대표적 유적인 소화서 유적지에서는 한반도의 빗살무늬, 토기와 유사한 유물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1983년 발굴된 우하량 유적지에서는 대규모 제단, 신전, 무덤 등이 발견되었는데 이 구조가 후대의 고조선과 부여 문화에서 나타나는 제천당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저는 이어서 홍산 문화에서 출토된 유물들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홍산 문화의 대표적 유물 중 하나는 옥룡과 옥벽입니다. 특히 우하량 유적에서는 옥룡이 37개나 출토되었는데 이는 이후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사만시대의 옥기 문화와 연결됩니다. 또한 홍산 문화에서 나온 여성 조각상들은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 유적지인 제주 고산리 유적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저는 고고학적 연대 측정 결과를 인용하며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고고학적 연대 측정을 보면 홍산 문화의 주요 유적들은 기원전 3500만 30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는 그보다 더 오래된 신석기 시대 유적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양양 오산리 유적에서는 기원전 6000년경의 빗살무늬 토기가 출토되었습니다. 또한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는 약 2만 년 전 인골과 석기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홍산 문화보다 훨씬 앞선 시기의 한반도 인류 활동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이제 홍산 문화와 고조선의 연관성을 강조할 차례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홍산 문화의 중심지였던 윤영성과 내몽골 지역이 후대의 고조선과 부여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따르면 부여와 고조선은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이 지역에서 문명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윤영성 조양시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에 청동기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비파형 동검과 동일한 계통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다시 중국 학자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홍산 문화는 단순히 중국 문명의 기원이 아니라 한반도 및 만주 지역에서 이어진 한국 고대 문명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6000년경부터 신석기 문화가 꽃피었던 한반도에서 북방으로 문화가 확산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유물의 연대, 문화적 특징, 역사적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저의 설명이 끝나자 청중석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중국 학자는 잠시 말을 멈춘 채 제 발표 자료를 살펴보았고 다른 학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주장을 곱씹는 듯 했습니다. 이제 세계 고고학계는 한국의 역사적 위치를 새롭게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발표를 마치자 장내는 한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고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의 역사학자들은 놀랍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고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반면 중국 학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노트에 무언가를 적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학자들은 저에게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국에서 온 역사학자가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하는 마이클 윌리엄스 교수입니다. 오늘 박사님의 발표를 들으며 한국의 역사를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교육받아 왔기에 박사님의 연구 결과가 더욱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그는 잠시 발표 자료를 넘겨보더니 이내 고개를 들고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중국은 현재도 역사 왜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구려와 발해를 자국 역사로 편입하려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를 반박할 수 있는 학문적 근거가 있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에 학자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를 자국 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학문적으로 보면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반박해 보겠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넘기며 첫 번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고구려와 발해의 언어적-문화적 특성을 분석하면 이들이 중국과는 전혀 다른 계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와 구당서를 비롯한 사료를 보면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 한족과는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고구려어는 현대 한국어와 유사한 어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발해 역시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로 당대 중국 사서에서도 말갈과 고구려의 옛 땅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어서 두 번째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둘째, 영토 문제를 봐도 중국의 주장은 허점이 많습니다. 중국은 고구려와 발해가 현재 중국 동북 지역인 만주에 존재했기 때문에 자국 역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같은 논리라면 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프랑스를 이탈리아 역사로 편입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국경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토를 기준으로 역사를 논하는 것은 비학문적입니다. 이 말을 듣자 일부 서구 학자들은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유럽 학자들은 로마 제국을 예로 든 점에서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근거를 강조했습니다. 셋째, 중국 스스로 남긴 역사 기록조차도 고구려와 발해가 별개의 독립국가였음을 증명합니다. 구당서와 신당서에는 발해를 해동성국, 즉 바다 동쪽의 강국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부원기에는 발해가 당나라와 대등한 국가로 사신을 주고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 발해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면 이런 기록이 남아있을 리 없습니다. 고구려 역시 수나라와 당나라와 수차례 전쟁을 벌였고 이는 곧 독립국으로 인정받았다는 방증입니다. 이 말을 듣자 학자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발표 자료를 보며 서로 토론했고 몇몇은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영국 학자를 향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구려와 발해는 명백한 한국사의 일부이며 중국이 이를 자국 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학문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저는 고고학적 증거뿐만 아니라 역사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자 학자들은 다시 박수를 치며 저의 논리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학자는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일부 중국계 학자들은 아무 말 없이 노트만 정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세계 역사학계가 한국사를 다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에서 온 한 역사학자가 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동아시아 고대사를 연구하는 다나카 히로시 교수입니다. 박사님의 발표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논의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그는 자료를 넘겨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학계에서는 가야가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4세기부터 6세기 사이 야마토 정권이 가야를 영향권 아래 두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부 학자들은 일본이 한반도 남부, 즉 가야 지역을 일정 기간 동안 지배했다는 임나일 본부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발견된 고인돌 문화와 한반도의 고인돌 문화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있으며 이는 일본이 한국의 고대 문명 발전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한 장의 슬라이드를 띄우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일본의 야요이 시대와 한국의 청동기 시대 사이에는 문화적 교류가 있었습니다. 일본 규슈 지역에서 발견된 돌렬무덤과 한반도 남부의 돌렬무덤 구조는 상당한 유사성을 보입니다. 또한 일본의 야요이 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청동제 무기와 농기구들은 한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밀접하게 교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학자는 다시 고개를 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유사성을 고려할 때 일본은 단순히 한국에서 문화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의 문명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일본 규슈 지역과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된 고인돌 유적들은 형태적으로도 유사하며 일부 학자들은 일본의 고인돌 문화가 가야 지역을 통해 발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께서는 일본이 가야를 지배했다는 설과 일본의 고인돌 문화가 한반도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내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학자의 발언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이었기에 학자들은 저의 답변을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차분히 마이크를 잡고 반박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마이크를 잡고 일본 학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일본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임나엘 본부설은 일본 학계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는 주장입니다. 일본 서기에 기반한 이 이론은 고대 야마토 정권이 가야를 직접 지배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고고학적 증거는 미비합니다. 오히려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발굴된 유적들은 반대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재까지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일본의 실질적 통치를 증명할 만한 행정적 시설이나 주둔군 관련 유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기술과 문화가 적극적으로 수용된 증거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예컨대 스에키 토기는 가야 및 백제의 도기 제작 기술이 전래되어 발전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가야와 일본 간의 문화적 흐름이 일본으로 향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왕인과 아스카 문화를 볼 수 있는데 백제 및 가야의 학자와 장인들이 일본에 건너가 문자와 불교, 도기 제조법 등을 전수했습니다. 이는 일본 고대 문화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즉, 가야와 일본의 관계는 종속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와 기술을 교류하는 상호 협력적인 관계였습니다. 가야가 일본의 철기 문화를 전파했고 그 영향으로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학계는 이를 마치 일본이 가야를 지배했던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인들의 기원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일본인 학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일본의 기원을 연구해보면 일본인의 상당수는 고대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일본에서 발견된 유전학적 연구에 따르면 현재 일본인의 유전자는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최신 유전학 연구 자료를 언급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2018년 일본 교토대학교와 국립유전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 일본인의 유전자는 약 60% 이상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집단과 일치합니다. 야요이 시대 기원전 300년서기 300년 이후 한반도 남부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간 이주민이 일본인의 주요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일본 서부인 규슈, 혼슈 지역에서 발굴된 고대 유골들은 한반도의 신석기 및 청동기 시대 유골과 높은 유사성을 보입니다. 즉, 일본 학계에서 흔히 주장하는 일본 우월주의는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일본의 문화와 문명 형성에 한반도가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일본인들의 상당수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학계는 한국의 문명이 일본보다 열등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과연 그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일본 학자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우월하다는 시각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한국 문명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연구하는 것이 진정한 학문적 태도가 아닐까요? 강연장이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은 서로 수근거리며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본 학자는 당황한 듯 잠시 침묵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중국 학자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저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은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분명 중국의 역사에 속하는 국가들입니다. 당신은 한국을 과도하게 미화하며 중국의 역사적 기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교수는 처음입니다. 중국 학자의 목소리는 강연장을 가득 메우며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모든 눈이 그에게 쏠렸고 몇몇 학자들은 다소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학자는 갑자기 제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강하게 제 어깨를 움켜잡았고 저는 그 압박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 이런 역사적 사실도 모른 채 교수라고 하는 건가? 이걸로 끝내지 않겠어. 주변에서 일순간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보고 조심스레 다가와 중재하려 했고 다른 이들은 경악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의 손길을 느끼며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럴수록 침착하게 반응해야 했습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고구려와 발해는 스스로 역사적인 정체성을 주장하며 독립된 국가로 존재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며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학문적 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학자는 여전히 저를 밀어붙였고 주변에서 학자들이 다시 한번 제지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한 학자가 급히 그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만하시죠. 이곳은 학문적인 토론의 자리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중국 학자는 비록 계속해서 고개를 돌리며 불만을 품은 채자리에 앉았지만 그 사건은 강연장을 순간적으로 긴장감으로 가득 채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지나면서 저는 더욱 결연히 역사적 진실을 주장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편견을 넘어서서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실을 기반으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은 단지 한 나라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후 강연은 평온을 되찾았고 많은 학자들이 저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한국 역사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강연장에 모인 학자들의 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의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확신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한국의 고대사를 이야기하며 왜 그동안 한국의 역사가 외면받았는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왜 그동안 세계 역사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바로 거대한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이 그 핵심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한국 역사에 대해 제대로 연구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 때문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기 전에 먼저 그 두 나라의 고대사 왜곡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인식해야만 했습니다. 중국은 고대 한국의 여러 왕국, 특히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흡수하려 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의 일부분으로 묶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실제로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고구려의 유물과 유적지가 중국의 역사로 편입되었을 때 많은 사실들이 덮어졌고 고구려의 민족적 독립성과 문화적 유산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인들이 느꼈던 억울함을 이제야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목소리가 조금 더 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더 심각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며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왜곡을 일삼았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해 고대 한국의 문화유산을 일본의 것으로 둔갑시키거나 왜곡하는 일이 많았죠. 고대 한국의 고인돌 유적지나 가야의 역사까지도 일본이 자국의 역사로 삼으려 했고 한국의 고대 문화를 일본의 영향 아래에 두려는 시도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강연장에서는 묵묵히 듣고 있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의 주장에 동의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결심이 섰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동안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한국 고대사의 진실을 세상에 밝혀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그 자체로 풍부하고 위대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들며 강연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의 고대사가 그동안 왜곡된 이유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역사에서 소외된 많은 국가들의 공통적인 문제였고 그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 강연장에서의 열띤 논쟁이 한동안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후 하나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 나라의 교수들이 저를 찾아왔고 그들 중 일부는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연구를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다. 이제야 진정한 고대사 연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라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한국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 진실된 연구를 이어가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말하는 동안 제 마음은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고대사, 그 깊고 넓은 역사를 제대로 알리는 일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들과 함께 한국의 고대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연구를 이어가겠다. 제가 처음 한국 역사에 대해 연구하려 했을 때의 막막함과 불확실한 길을 기억하며 이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동료들이 있다는 것에 깊은 감사와 결연한 다짐을 느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함께 연구하고 싶은 교수들과 한국 역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 세계 학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이 다른 나라들의 역사적 관점과 공정한 시각을 여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며 세계 각국의 학자들과 협력하고
한국의 고대사를 진정으로 재조명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고대사의 진실을 이해하게 될 때 그 진정성과 깊이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에 한 발짝 더 다가가리라 믿습니다. 한국의 고대사는 단순히 한민족의 역사에 그치지 않고 인류 역사 전체의 중요한 부분임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저의 열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30년이 넘게 연구를 했지만 이제 제2의 인생을 맞이했으니 새롭게 청년처럼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